자한 14장은 공자의 음악관, 문화관, 질서관, 그리고 문명의 중심이 회복되는 과정을 간결하게 요약한 그런 장입니다. 이 장은 약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자는 노나라에서 정치개혁을 시도하다가 뱅선시에 의해서 퇴출이 돼가지고 14년간 여러 나라를 주유하죠. 그래서 공자 나이 68세에 노나라에 다시 돌아오는데 반로, 내가 노나라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돌아오는데 68세에 돌아와서 73세 죽을 때까지 뭘 했느냐. 강의와 고전정리, 이때 고전정리는 서경을 정리했죠. 그 다음 문물제도, 이거를 바로잡는데 나머지 여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자의 마지막 체류국인 우리나라는 주왕실과 가까운 아주 전통국가로서 예약의 형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 정치는 아주 군주권위가 약화되어서 귀족 간의 권력 다툼과 음란한 음악, 여기서 여러 번 나오는 정성이라고 했죠. 음란한 음악, 정성. 음악, 정성이 유행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 마지막 체류지인, 공자의 마지막 체류지인 우리나라에서의 정성음악,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부터 노나라에 되돌아와 음악을 바로잡는데 그 사실을 얘기한 문장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우유의 예약의 껍데기는 있으나 그 속에 무너진 나라로 보았어요.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공자의 도덕 정치가 채택되지 않았고 귀족들이 형식만 취하여 공자의 실질 개혁을 거부되고 예약의 붕괴를 직접 목격했죠. 즉 정성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부터 노나라에 되돌아와서 즉 우리나라에서 악은 밀리고 정성, 즉 정성은 아주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음악을 말합니다. 이것이 조정회까지도 범람을 보고 그래서 노나라에 공자는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나라에서 문명 회복할 수 있는 최소 기반이 있다고 봤어요, 공자는. 왜? 비록 노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약했으나 아직도 주의 전통과 시악의 원형 보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공자는 개혁의 가능성을 봤던 것이죠. 아직 노나라는 문명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성이 판치는 것 같이 문화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뿌리가 남아있는 노나라에서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노나라에 돌아온 뒤에 단순한 노나라에 공자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단순한 그런 기양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동이 아니에요. 문명 작업의 조건이 충족된 어떤 시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약의 정본화를 완성했습니다. 예약의 악정을 바로 잡았던 것이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자왈 오자의 반로, 즉
주어가 되겠죠. 자는 여기서 from입니다. 전치사. 허사. from. 윗나라로부터. 그러니까 공자가 되돌아오다. 노나라에 되돌아왔다. 어디로? 윗나라로부터. 부사구니까 공자는 윗나라로부터 노나라에 되돌아와서 연후 이건 바로 공자가 윗나라에서 노나라로 되돌아된 연후에 악정, 음악이 바로 잡혔다 이런 얘기죠. 즉 아송이 아송 각자가 그 제자리를 얻었다, 제자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요거를 하나씩 검토해 보면은 공자가 윗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되돌아된 연후에 즉 윗나라 체류 시기에 음악과 예가 무너졌다고 그랬죠. 윗나라가 그것을 보고 노나라에 귀환 후에 이 악정을 바로잡게 됐죠. 그래서 노나라에 되돌아온 후에 음악을 바로잡았는데 그제서야 바로 음악이 바르게 되었죠. 즉 여기서 악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음악 자체의 정비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음악을 관장하는 관직이나 질서 이걸 정립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정비해서 아송이 즉 아는 궁정음악입니다. 궁정음악이고 송은 바로 종묘 제사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윗나라에서는 궁정음악이나 종정음악, 종묘에서 제사 드릴 때는 음악이나 아무 때나 이런 그 정성, 이런 개상한 리듬이 빠르고 아주 감각적인 그런 음악을 하던 것을 이 공자가 노나라에 들어와서 이 아는 궁정예에 의해서 벌어지는 잔치에서 쓰는 음악, 또 송은 종묘 제사에서 쓰는 그런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자가 돌아와서부터 각각 아와 송이 각각 기소 그 자리, 즉 궁정과 종묘 제사 그 자리에서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정, 음악을 바로잡았다. 이건 바로 음악에 쓰이는 자리와 질서를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음악의 형식을 정비했어요. 즉 음란한 자극적인 요소인 정성을 없앴죠. 음란한 자극적 요소를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거함으로 해서 사회 질서가 회복됐습니다. 즉 제사음악은 제사에, 조예음악은 조예에 이렇게 쓰게 되니까 바로 사회 질서가 바로잡게 되는 것이고, 도덕적 기능이 회복됐어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었죠. 그래서 악정이라는 것은 바로 음악을 통한 정치 도덕의 교정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와 송이라는 것은, 아는 바로 원래는 바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바로 공적 정치적 음악이에요. 악은. 그래서 조정의 의식이나 제후의 화합이나 국가 행사에서는 악을 연주를 했죠. 이에 비해서 송은 찬미하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종교, 재래음악이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제자리를 이제 찾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정성은 바로 정나라 음악인데, 이 정성의 특징은 바로 리듬이 아주 강합니다. 잠재적이고 자극적이에요. 즉 사적 쾌락 음악이 공적 질서에 어떤 그 침범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자는 바로잡았죠. 왜? 음란한 그런 음악을 바로 정치나 이 제례, 공적 이런 데서도 연주하게 되니까 이 음란함을 바로잡아서 바로 노나라의 악점, 음악 질서를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자한편 15장은 공자의 출측, 즉 공적인, 그리고 입측, 출, 공적, 입, 사적, 상사, 의례적, 불의, 주인, 개인, 이런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유어아제,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즉 군자의 도는 일상적 기본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 있음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바로 자한편 15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측, 사, 공경. 출축, 밖에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바로 공자의 바로 공적, 사적, 의례적, 개인적 삶의 영역을 말한 데서 밖에 나간다, 백화점 물건 사러 나가는 게 아니죠. 출축했다는 얘기는 바로 국가기관에 출사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축, 이 공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사해서, 즉 밖에 나가서, 즉 출사해서 뭘 하느냐? 사는 뒤에 왕이나 공경 이런 사람들을 모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사해서는 공경, 제후나 경이나 대부 이런 사람들을 잘 모시고, 조정의 고관들을 잘 모시고, 입측, 개인적인 일이죠. 사적인 일. 집에 들어와서는 모신다. 누구를? 부모님과 형제를 잘 모신다. 즉 효제의 도를 다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사적인, 공적인, 그 다음에 의례적인, 예의적인. 상사에서는 상사가 상사 일을 당하면은 불감불면, 불이 두 번이 왔으니까 이중부정이니까 강력한 긍정이죠. 감히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례를 당할 때는 바로 감히 힘쓰지 않은 일이 없다, 아주 정성을 다했다. 상사 시에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상사를 치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의 주인, 그래서 술로 인해서 몸을 망친 일은 없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유는 옛날에 한번 나왔죠. 하유는
난, 제, 유. 요걸 줄여서 하유라고 그랬죠.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일을 하는데 공적, 사적, 상사일, 개인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출축사하고 출원요, 이거 출사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공적 영역을 얘기해요. 출사한다. 국가기관에 출사한다. 공적 영역을 말하고 공경은 여기서 삼공과 구경인데 당시 춘추시대의 국가기관의 국가기관 분담표지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제후와 고위 관료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출사해서는 고위 관직들, 제후와 고위 관료를 잘 섬겼고 입측, 이거는 바로 사적 영역이죠. 사적 영역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사적 영역에서는 부모와 형을 잘 모셨고 가정 질서에서의 효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국가에서의 충을 말했다면 여기는 효, 충과 효. 그 다음에 상사, 불감, 불면. 불감, 감히 하지 않다, 불면, 힘쓰지 않다. 감히 힘쓰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힘썼다. 어디에? 상사일에. 그러니까 상례에 있어서는 감히 힘쓰지 않은 적이 없다. 상례를 반드시 아주 힘써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중요한 불의 주인. 자, 요거는 불의, 뭔못으로 인해서 하지 않다. 뭔못으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 인은 바로 이게 곤궁하다, 흐트러지다, 이런 얘기죠. 흐트러지다. 그러니까, 바로, 술로 인해서 흐트러진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상당히 술을 잘 드시는 양반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숴도 몸이 흐트러지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자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술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적이 없으니 하유 나에게 있어서 한한제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자기 자랑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이 기본은 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유어아제를 주자 집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주자 집주에서는 이 말은 하유어아제는 뭘 말하느냐? 평소의 소수, 평소에 지킨 것이지. 말하자면 평일에 지켜온 것이지. 긍은 뭐예요? 자랑하다 이런 자랑할 긍자니까 스스로를 자랑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이런 그 네 가지를 공적으로 밖에 나가 출사에서는 공경 제후와
고위관직자들 잘 살피고, 집에서는 부영을 잘 살피고 효도하고, 상사에서는 아주 빠짐없이 열심히 치렀고, 불의지, 술로 인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잘했다, 은근히 잘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 평일에 평소에 이렇게 지켜온 바, 이것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은 봤던 것입니다. 자한편 16장은 공작의 시간관, 존재관, 이런 걸 표현한 아주 농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체, 천상왈. 자, 공자가 있었다. 어디에? 천상. 흐르는 냇물가에 있었다면서 말하기를. 네? 공자가 냇가에서 얘기를 했죠. 냇가에서 뭘 보고 말했겠습니까? 흐르는 물을 보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냇가에서 있으면서 말하기를 거자 여사부, 거자, 흘러가는 것, 가는 것, 흘러가는 것은 이것 이사, 이것 바로 저것, 그 흐르는 물, 흘러가는 것은 바로 흐르는 물과 같다.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불사, 사는 여기서 쉬다 이런 얘기죠. 집사인데 집에서는 쉬니까 쉬다 이런 얘기. 쉬지 않는다. 뭐가? 주야가 방관하지 뭐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흐른다 이런 얘기죠. 밤낮없이 쉬지 않고 흐르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연의 물의 흐름을 보고 시간과 삶과 도를 동시에 말한 그 아주 단식적인 그런 얘기죠. 여기서 천상, 강가에서 이런 얘기죠. 비유적 실물, 강이라는 건 실물,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 실물, 강을 얘기한 것이죠. 눈앞에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자, 서자, 갈서, 소자, 여사부. 이게 서는 서거하다 할 때 서거죠. 죽다, 뭐 가다, 흘러가다 이런 얘기죠. 지나가다, 지나가는 것은 바로 같다, 뭐 저 강물과 같다. 그러니까 시간과 세월과 인생과 도의 운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바로 특정 대상이 아니라 총체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사, 주야.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바로 쉬다, 머물다, 내버려 두다, 멈추지 않는다. 멈춘다, 이게 멈추지 않는다, 불사. 뭐, 밤낮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연속성.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회복 불가능성. 이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불사주의하는 주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천도 지행, 천도지행 미상, 미상 소식, 즉
천도, 하늘의 도는, 하늘의 천도, 하늘의 도가 가는 것은 바로 미상, 잠시도, 조금도 쉬지 않는다. 즉, 이거는 누가 봤어요? 공자가 얘기하는 이제 공자 같은 그런 성인은 바로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자연에서 뭘 보느냐? 자연의 도를 보고 도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공자는 강물을 보면서 시간의 무정함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태함을 꾸짖는 것이에요. 저렇게 시간 가서 다 흘러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끝이 나는데, 자한편 17장은 공자의 인간관, 욕망관이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장이죠. 당시 춘추 시대의 상층 권력자들, 왕이나 제후나 대부들은 그 성생활이, 현실에 대한 성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란한 성생활의 문란함에 대한 그런 공자의 현실 비판의 장이 바로 자한 17장입니다. 즉 춘추시대 상층 성풍속들을 개괄해 보면은 당시는 권력은 바로 여성 소유권으로 상징을 했어요. 제후나 대부는 그 부인을 정실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빈이라고 그러죠. 부인이 있고, 정실 부인, 그 다음에 첩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궁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권력자들은 성적 절제가 미덕이 아니에요. 권력을 표시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자층에서는 성생활이 문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는 이 권력자가 이런 성적 절제가 미덕이 아니라 권력의 표시로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일이 벌어졌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남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죠. 위령공 부인이 정치에 개입하고 여러 남성과 추모를 일으키는, 그 다음에 노나라 환공이 문간과의 사고, 제나라 양공과의 간통, 그래서 이 당시는 근친상간도 많았고 정치적 사례도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성적 문란을 보고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왈, 공자는 말하기를 오비견, 호덕, 호색. 자, 문장이 아주 간단하죠. 자, 공자는 주어가 되겠죠. 비견, 견이 수로 동사죠. 공자는 보지 못했다. 뭘? 수로의 목적어는 호덕, 호색자. 이게 불완전 명사로서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는 보지 못했다. 뭘? 호덕, 덕을 좋아하고, 이게 이제 정도를 나타내죠. 같다. 뭐 같으냐?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자. 그러니까 덕을 좋아하면서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덕을 좋아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미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덕을 좋아하기를,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하듯 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탄식 섞인 어떤 비난이죠. 그래서
덕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만 그 말처럼 진심으로 덕만 좋아하느냐, 그런 사람을 자기는 보지 못했죠. 그래서 요 문장은 바로 공자는 덕을 좋아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욕망만큼 진심으로 좋아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이죠. 공자의 호색은 과장이 아니라 권력과 결합한 방탕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춘추시대 당시 군주들은 정치보다 색을 더 좋아했고 덕은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공자가 단식한 것이죠. 춘추시대 현실을 보고 나온 냉정한 진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춘추시대의 상층 권력자들은 덕을 말할 때는 신중했지만 여색을 좋아할 때는 예를 붕괴를 했죠. 그래서 공자의 말은 그 위선을 향한 이런 그 직격단인 것입니다.